앞선 수업들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스리랑카,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어떻게 지역교육 안에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다학제적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실제 교실에서 학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로서 문학, 그 중에도 디어 아메리카 시리즈라고 하는 미국 청소년 역사소설을 활용한 사회과 교육의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다학제적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다학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학문 분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과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연구들, 가령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법학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법문학이나 법철학, 법사회학, 법미학, 법정신분석학, 법경제학 이렇게 법학과 다른 학문들 사이에서 연계해서 나오는 새로운 연구와 학문이 다학제적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학제적인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학 작품을 활용한 역사 교육, 또는 뭐 문학 작품을 활용한 사회과 교육, 또는 컴퓨터 공학의 여러 기법들을 앱 같은 걸 활용한 과학 교육, 사회 교육, 또는 뭐 SF 소설을 활용한 그 소설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한 이제 문학 교육, 이렇게 그 학문 분과를 넘어선 이제 교육을 다학제적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편 이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실 오늘날 다문화,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워낙 모두가 이야기하는 흔한 개념이 되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다문화 교육이 그러니까 어떤 선민의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또는 우리가 글로벌 교육이라고 할 때 선진국에서 배워온 것들을 익힌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보다 못한 국가에게 나누어준다, 가르쳐준다라는 식의 어떤 위계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라는 건 앞선 수업들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런 선민의식적이고 위계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주러 갔던 국가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워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국가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의 교육에 오히려 뭔가 쓰임새를 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호적인 것들을 이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제 다학제적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예시는 그 문학을 활용한 사회과 교육인데요. 문학을 활용한 사회과 교육의 1차적인 쓰임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공감을 만들어내는 데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문학적 언어 안에 우리가 가진 고통의 경험이 사회과학적 언어보다 절실하게 담긴다는 차원에서 그러하고, 또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호소력이 그 독자들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또는 사회적 변혁으로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도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서 여러분도 도가니라고 하는 그 영화, 그리고 그 동명의 소설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장애인 인권학교에서의 여러 학대들, 성폭력의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그전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다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대중소설화되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문학적인 감수성이 닿을 수 있는 언어로서 독자들에게 또는 또 관객들에게 가닿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후에 도가니법이라고 불리우는 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 이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문학은, 또는 문학적인 서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 인권 담론을 의문시하면서 아직 그 법이 또는 사회과학이 그것이 그 인권임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문제들, 이거를 생성 중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캐내고 발견하고 길어 올리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죽을 권리가 있는가, 죽을 권리의 문제, 또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그러니까 정상 가족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 또는 후견주의적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새로운 권리들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이것이 문학을 활용한 사회과 교육의 고유한 쓰임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비판적인 어떤 소설 읽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어떤 비판적인 소설 읽기는 다문화 사회와 문화 정체성, 그리고 그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의 조화 등 우리 교과서들이 그러니까 주력을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다문화 교육을 학습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포섭한다라고 하는 서사,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그들을 관용한다, 또 우리 문화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인다라는 서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들여다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에 대한 예로서 미국 전역에서 초중등학교 수업 보조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디어 아메리카 시리즈의 창목을 해보았어요. 디어 아메리카는 그 어린이 청소년 교육서적 전문 출판사 스콜라스틱에서 4학년에서 9학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의 이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소설 시리즈이고, 이게 미국의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남북전쟁 시기라던가 또는 대공황 시기 또는 흑인 차별 철폐의 어떤 움직임이 일었던 시기, 이러한 특정한 사건 시기를 배경으로 그 시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년배 소녀의 일기 형태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마이 네임 이즈 아메리카 시리즈와 함께 이제 많이 읽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어느 주,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주의 1988년도에 그 어떤 여학생의, 그러니까 인디안 학교를 다니는 한 여학생의 일기 형태로 쓰여져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역시 펜실베니아주 1977년에 어떤 소녀의 일기 형태로 이제 쓰여져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웠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기에 살아있을 또래들의 일기장을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그들 눈에 비친 사회를 학생들이 상상하고 고민하도록 이제 해준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예를 들면 뭐 그 병인 양요 때 그 옆집에 사는 서학쟁이를 몰린 어떤 오빠가 끌려가는 모습을 담장 너머로 보는 소녀의 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읽는다던가, 또는 식민지 시기에 뭐 굉장히 이제 큰 역사적인 인물, 독립운동가 또는 매국노 이런 식의 굵직굵직한 인물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소도매상이었던, 또는 아버지가 뭐 그 경찰에게 끌려갔던 어떤 한 소녀의 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를 읽어보는 이러한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 표지 또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래된 일기장의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구판 디자인이고 이게 심판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각 일기 말미마다 이제 작중 인물의 생애사를 정리한 후일담과 더불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의 사료들 같은 것도 첨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DVD로 출시되어 있고, 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지침서, 교사 지침서 같은 것도 따로 출간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보면 학습하면 좋을 주요 단어 같은 것도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각 시대마다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걸 학생들이 토론하면 좋을지 디스커션 퀘스천이라고 해서 여러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것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기획했던 그 출판사 담당 편집부는 역근에 말해서 무엇보다 우리 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부정당했던 또래 타자들에게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출판물의 목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목소리를 부정당했던 우리 사회의 또래 타자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소설적인 창작적인 재구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가 이게 저의 1차적인 어떤 관심이었고, 이러한 관심으로 먼저 이제 시리즈 전반에 이제를 보면서 그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서 우리와 그들을 다루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 책 안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그 목소리를 부정당했던 또래 타자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이 다루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그 내부에 있어도 우리 미국인은 아니었던 이제 그들, 그러니까 내부에 있지만 우리가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디언들, 원래 그 백인들이 이주하기 전부터 거기 살아왔던 인디언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으로 굉장히 긴 시간 살아왔지만 200년 넘게 살아왔지만 그 내부에 동화되지 못, 그러니까 내부의 주류 문화 속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흑인의 문제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그 앤 리나일티의 내 마음은 대지에 담아 있어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떠나서 펜실베니아주의 인디언 학교에 강제로 이제 보내어진 어떤 소녀의 일기, 그리고 뭐 앤 터너의 The Girl Who Chased Away Sorrow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 이주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그 당시의 소녀들, 인디언 소녀들이 겪었던 순환기를 그리기도 해요. 이 외에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도 이 시리즈 안에 여러 보이는데, 가령 그 프랑스계 주인을 따라서 영국 통치 지역으로 이주한 소녀의 정체성 혼란을 다룬 소설, 그리고 뭐 버지니아 주의 노예 소녀의 이야기, 특히 이제 흑인 차별이 심했던 지역의 소녀의 이야기, 또는 그 여러분도 다 알듯이 흑인 차별이 남쪽과 북쪽이 좀 더 달랐고 남쪽의 흑인 차별이 더 심했는데, 그러한 남쪽의 인종 차별을 피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주한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그 컬러미 다크와 같은 작품들도 수업 교재로서 특히 각광받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사실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민한 이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초기 청교도들부터 이제 각 시대 각국의 이민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그 자유와 평등을 찾아온 이주민들이 어떻게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어가는가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 목사의 딸을 그린 뭐 이야기, 초기 이주민들의 이야기부터 19세기 말 이탈리아계 가족의 이주기, 20세기 초 뭐 그 봉제 공장 노동자의 이주 이야기, 또는 뭐 국제 계약 결혼을 하고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그 폴란드 소녀의 순환기,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20세기 초에 그 유럽에서의 그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20세기 초반의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제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작품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세 번째 유형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로 온 이주민이 어떻게 미국으로 동화되는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아서 우리 미국인의 그 외연을 넓혀가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앞선 두 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붉은색이 있다면 까만색이 들어와서 붉은색이 되고, 노란색이 들어와서 붉은색이 되고, 초록색이 들어와서 붉은색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색깔이 되는가, 색깔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면, 이 세 번째 유형은 그 빨간색에 이제 까만색이 들어오면 또 다른 색깔이 만들어지겠죠. 검붉은색이 만들어지겠고, 빨간색에 파란색이 들어오면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에 노란색이 들어오면 주황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타자들을,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이주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외연 자체가 다양한 색깔을 띠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그 메리 오스본의 빛 가운데 서다라는 작품을 보면, 인디안 부족의 인질로 잡힌 백인 소녀가 인디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백인이지만 우리의 적인,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적인 영국군의 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일종의 예전에 있던 영화 늑대와 춤을 같은 그런 서사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세기 초에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식민주의의 이중성을 고민하는 소녀의 일기, 또는 20세기 초에 쉐이커 공동체의 낯선 생활에 적응해가는 고아의 일기 같이 다양한 어떤 경계에 선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넓혀가는 이야기들이 넓은 의미에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특히 좋은 예가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계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카비 라슨의 그 The Fences Between Us, 우리 사이의 울타리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20세기 이제 중반에 2차 세계대전 이제 무렵에 그 당시에 일본은 미국의 적국이었죠. 근데 이 소녀는 오빠는 일본인과 싸우고 있는 군인이고, 그래서 그런 군인을 오빠로 둔 소녀이고, 그러니까 그 군인을 오빠로 둔 소녀로서는 일본이 미워야 되는데,
문제는 소녀의 아빠가 그 일본인을 위한 미국 내 일본인 이주자를 위한 그 목회 일을 하는 그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없었고 어린 시절 그런 일본인 할머니나 일본인 아주머니,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자랐던 거죠. 근데 그러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 자기를 키워줬던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어쨌든 일본은 적국이 되니까 그 미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자기 친구가 학교에서 계란을 맞고 막 돌을 맞고 이런 식의 상황에서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거죠. 나는 그 오빠의 동생으로서는 일본을 미워해야 되지만 이 친구들의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는 이 일본인들, 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이 배척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정체 속의 혼란 속에서 우리 미국인의 그러한 일본인 공동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미국인의 어떤 외연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정체성의 어떠한 그 성장을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차별을 극복하고 우리 미국인으로 하나 되는 서사는 이 시리즈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 강조되는 바는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를 가르는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이로써 궁극적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또래 집단과 이웃 공동체 또는 가족 내부에서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울타리를 마침내 넘어가는 주인공들의 성공담인데, 근데 이러한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종종 이제 당대 사람들의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민족주의적으로 심어내는 데 있다는데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그 20세기 초반에 그 미국에 이민 온 유태인 공동체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 작품을 보면 거기서 이 아이가 여기는 미국이니까 이 아이의 언니와 대화를 하면서 여기는 미국이니까 여성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여기는 미국이니까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이 당시의 유럽보다 또는 당시의 이제 외부 사회보다 더 이제 페미니즘적인 어떤 요소가 컸거나 더 여성 해방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라고 학생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일었던 어떤 여성운동의 붐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고, 또한 만약 그 아이가 그 원래 있던 국가보다 러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살 때보다 미국에서 유대인으로 살 때 더 해방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그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 와서 느끼는 해방감이지 이게 미국이 당시에 페미니즘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시의 어떤 미국의 사회를 그려내면서 그 오늘날 봤을 때 올바른 어떤 가치들을 심어 넣는 것은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어떠한 그 심성을 당시에 이입하는 형태의 어떤 문제를 노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증적인 고증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올바른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으로서 우리라고 하는 외벽을 쌓는 그런 문제를 노정합니다. 비록 작중 인물들이 우리를 가르는 울타리는 여기서 넘어갔을지 몰라도 한층 더 견고해진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자체가 덜 모범적이고 또는 덜 미국적인 또는 덜 민족적인 그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 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해서 문화 다원주의와 관용 그리고 포섭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다문화 가정, 이민 가정 등을 소재로 한 청소년 소설들을 수업에서 함께 읽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시중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안에도 여러 이제 배제와 포섭의 서사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문제화하는 차원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에서는 아까 예로 들었던 그런 그 좋은 어떠한 예시로서의 디어 아메리카 시리즈의 책이 아닌 일종의 문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나쁜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작품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소리를 부정당했던 우리 사회의 또래 타자를 문학 작품을 통해 읽어낼 때 어떠한 형태의 비판적 읽기가 수용되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볼 작품은 With the Might of Angel이라고 해서 천사의 힘으로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요. 이게 그 1954년 그 인종분리정책 위헌 판결 직후에 여기서 인종분리정책 위헌 판결이 이 작품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시되는 것은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같은 공립학교를 가지 못하였던 그런 관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흑인 학생들도 백인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은 직후에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중학교에 처음 입학한 흑인 소녀의 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를 위헌으로 판시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던 54년 5월에 버지니아주 헤들리에서 12번째 생일을 맞이한 흑인 소녀 다우니가 선물 받은 일기장을 펴드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전 미국 그 유색인 인종지위 향상협회에서 흑인 중학교의 우등생인 주인공을 인근 백인 중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권유하고 이 부모는 다운이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이후에 이제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딸에게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백인 사회에서의 굉장히 강력한 반발과 흑인 공동체에서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고 아이를 전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백인 학교에 좋은 시설과 양질의 교육을 동경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학교에 이제 발을 들여놓았으면 했던 주인공은 꿈을 이루기는 하지만 항상 자신을 따돌리는 동급생들과 수업 시간에 자기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선생님과 부대끼면서 일상이 점점 악몽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자기 자폐증을 앓는 동생이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흑인 교회에서 이에 반발해서 그 유제품 불매 운동, 백인들이 만든 유제품의 불매 운동을 결의한 다음부터 다우니 가족들은 밤낮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왜 특별하고자 하는 한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가? 왜 저 아이만 백인 학교에 가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흑인 공동체 내부에서의 반발 또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쪽, 그러니까 자신의 속해 있던 흑인 사회와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발 딛고자 하는 백인 사회 양편 모두에서 이제 갈등을 겪는 소녀는 이제 여기서 백인 학교의 처음이자 유일한 유색인 학생으로서의 자전적인 경험을 가진 작가의 실제적인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학교에서 겪는 직간접적인 차별을 이 작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흑백 양편 모두에게서 받는 압력과 위협의 면면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또한 그 폭력인가 비폭력인가의 저항을 두고 벌어지는 흑인 사회 내부 논쟁을 13살짜리, 12살짜리 아이의 눈높이에 전하는 등을 통해서 백인 대 흑인의 단일한 갈등 구도를 넘어서 그 내부에 백인 대 백인, 백인 대 흑인 대 흑인의 다양한 어떤 갈등의 내부적 복잡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서 해고된 거죠 라는 아이의 질문에 너 때문에 아니다. 너 때문에 바로 아빠가 어깨 펴고 다닐 힘을 얻는 거야 라고 답할 만큼 의식에 끼어있는 아버지가 막상 어머니의 세탁일을 돕는 건 내가 남자로서 이런 일을 하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편함을 드러내는 장면 등을 통해서 그 인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 젠더적인 감수성은 약하다던가 또는 젠더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나이에 대한 감수성에서는 굉장히 이제 꼰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던가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음을 이제 중층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그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영역으로 침범할 것을 경계하는 백인과 그 우리와 그들 사이의 울타리를 허무는 시도가 어차피 그런 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회의하는 또 냉소적인 흑인, 그 사이에 놓인, 경계에 놓인 자인 소녀가 가졌을 내적 갈등을 담아내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이 다운이잖아요. 이 다운이 영어로 그 동틀무렵이고 다운이라고 하면 동틀무렵의 아이라고 하는 애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름을 주인공에게 붙인 것 또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런 암흑 같은 시대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해가 뜬 이후에 넘어가는 그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를 살아가는 소녀의 여정이 밤에서 아침으로 옮아가는 단계인 여명과도 같다는 의미일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그 어둠에서 빛으로의 설정에 내재해 있는 어떤 척도적인 가치가 갖는 편향성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후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